감옥에 갇히고 나라 밖으로 쫓겨나고 폭탄 테러로 한쪽 팔을 영영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쯤에서 포기했을 거지만 이 사람은 달랐죠. 그 모든 시련을 발판 삼아 오히려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 자리에 올랐고 무려 37년 동안 그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알리 하메네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제2대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를 아는 사람도 있고 이름조차 낯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결정들이 사실 우리 삶과도 꽤 가까이 닿아 있습니다. 중동의 석유 가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국제정세의 긴장, 그 배경에는 항상 이란이 있었고 이란의 뒤에는 항상 하메네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한 인물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이란 현대사 70년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혁명가로 시작해서 독재자가 됐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그가 어떤 구조를 만들었고 어떤 구조가 그를 만들었는지, 그 안에서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천천히 들여다볼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란 북동부에 마슈하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경주와 비슷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경주보다는 훨씬 종교적으로 무거운 곳입니다. 시아파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성지 중 하나가 바로 이 도시에 있거든요. 이맘 레자라는 인물의 묘가 있는데 시아파 신자들에게는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순례해야 하는 곳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전국 각지에서 이 도시를 찾아옵니다. 1939년 4월 이 도시의 가난한 성직자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알리 호세이니 하메네이, 훗날 이란을 37년 동안 지배하게 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집안 형편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전해지며 아버지가 성직자였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종교와 함께 했다고 하죠. 어릴 때부터 꾸란을 외우고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군인이 되거나 장사를 하거나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 성직자의 길로 들어서는데 그게 바로 하메네이입니다. 1950년대 하메네이는 이란의 종교 수도라 불리는 곰으로 향합니다. 곰은 이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도들이 몰려드는 곳으로 한마디로 이란 이슬람의 심장부입니다. 이곳에서 하메네이는 당시 이미 이름이 높았던 한 인물의 강의를 직접 듣게 됩니다. 루홀라 호메이니. 훗날 이란 혁명 전체를 이끌게 될 그 사람입니다. 호메이니 사상은 당시 기준으로도 꽤 파격적이었는데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슬람은 단순한 개인 신앙이 아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가장 권위 있는 이슬람 법학자가 국가 권력을 쥐어야 한다. 이것을 벨라야테 파기흐, 우리말로는 이슬람 법학자의 통치라고 합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나라를 다스렸다면 호메이니는 가장 권위 있는 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당시 이란에서는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었지만 청년 하메네이는 이 사상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수십 년 후 이것이 그 자신의 권력 근거가 되리라고 그때는 아마 상상도 못했겠지요.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이란은 팔라비 국왕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이란을 통치하던 국왕이었는데 이 시기에 그가 밀어붙인 정책이 백색혁명입니다. 백색혁명이라는 이름은 피를 흘리지 않는 개혁, 즉 평화적 근대화를 뜻합니다. 내용을 보면 토지개혁으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국민교육을 확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꽤 진보적인 정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성직자들이 강하게 반발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종교재단이 소유한 토지를 빼앗아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슬람 학교를 약화시키고 서구식 세속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성직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권위를 동시에 흔드는 정책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비슷한 장면을 찾는다면 흥선대원군이 전국 서원을 대거 철폐했을 때 유림이 강하게 저항했던 것과 비슷한 구도입니다. 서원이 유학자들의 권위와 재정 기반이었던 것처럼 이란의 종교 재단도 성직자 집단의 물질적 토대였으니까요. 1963년 호메이니가 공개적으로 팔라비 국왕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고 이른바 유고봉기가 터집니다.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군이 발포하면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이 하메네이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신학도가 아니었고 체제에 맞서 싸우는 혁명가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입니다. 팔라비 왕정의 비밀경찰 사바크, 이 조직의 이름은 당시 이란 사람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반정부 인사를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체포하고 고문했죠. 하메네이는 당연히 이 조직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됩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그는 무려 6차례 체포되어 투옥되거나 추방됩니다. 기간을 모두 합치면 수년에 달하죠.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시절 감옥을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죠. 하메네이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거듭된 탄압이 그를 꺾는 대신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한 일이 흥미롭습니다. 공부와 번역이었죠. 아랍어로 된 이슬람 정치 사상서들을 일반 이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페르시아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이집트의 이슬람 사상가 사이드 쿠투비 저작 같은 당시 이슬람 저항 운동의 핵심 텍스트들을 직접 번역했습니다. 단순한 학문 활동이 아니라 혁명 이념을 이란 대중에게 퍼뜨리는 전략적 작업이었습니다. 감옥이 오히려 혁명 사상의 보급 기지가 된 셈이죠. 1978년부터 1979년 이란 전역에 혁명의 물결이 밀어닥칩니다. 도시 노동자, 상인, 학생, 성직자, 좌파, 민족주의자까지 서로 전혀 다른 이념을 가진 집단들이 딱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팔라비 왕정 타도. 1979년 2월 팔라비 국왕이 결국 망명을 떠나고 망명지에서 돌아온 호메이니가 이란 땅을 밟자 군중들의 환호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의 성공입니다. 이 혁명에서 하메네이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변두리가 아니었죠. 그는 혁명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혁명평의회 멤버, 이슬람공화당 창당 참여, 국방부 차관, 혁명수비대 감독자, 호메이니 직계 제자이자 혁명 조직의 핵심 인물로서 새로운 이란의 권력구조 한가운데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혁명수비대와의 깊은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 관계가 훗날 그의 권력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점에 아무도 온전히 예측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1980년 9월 혁명이 성공하고 겨우 18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전격 침공합니다.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요? 사담 후세인은 두 가지를 계산했습니다. 첫째로 이란 혁명의 불꽃이 이라크 안에 시아파 무슬림들에게 번져나가면 자신의 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는 혁명으로 내부가 혼란한 이란을 치면 단번에 제압할 수 있다. 거기에 미국과 서방도 암묵적으로 이라크 편이었습니다. 혁명 이란을 견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란은 완전히 홀로 이 전쟁을 치러야 했고 이 전쟁은 1988년까지 무려 8년 동안 이어집니다. 양측 합쳐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은 처참한 소모전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81년 이란 내부에서도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혁명 세력 내부의 권력 다툼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이슬람 공화당 당사에서 폭발물 테러가 이어집니다. 당 최고위원 72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폭발이 일어납니다. 당시 총리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 폭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오른팔을 영구히 잃었죠. 그날 이후 오른팔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는 평생 이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결과를 동시에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공백, 초대 대통령 바니 사드르는 이미 탄핵으로 물러났고 후임 대통령마저 테러로 사망하면서 권자가 비어버린 거죠. 다른 하나는 하메네이의 정치적 영웅화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고도 살아 돌아온 혁명의 전사, 전쟁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그에게 붙었습니다. 1981년 10월 하메네이가 이란 제3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1981년부터 1989년까지 하메네이는 2번 연속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8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란은 전쟁 중이었고 경제는 피폐해졌으며 젊은이들은 전선으로 끌려갔고 국제사회는 이란을 거의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대통령 하메네이는 이 모든 상황을 관리해야 했죠. 하지만 실질적인 최고 권력은 여전히 호메이니에게 있었습니다. 하메네이는 사실상 호메이니의 정치 대리인에 가까웠고 겉으로 보이는 직함보다 실질적인 힘이 부족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8년이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메네이는 이 기간 동안 조용하지만 착실하게 중요한 것을 쌓아나갔고 바로 혁명 수비대와의 인맥과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을 거치며 혁명 수비대는 단순한 경비 조직에서 이란의 핵심 군사 안보기구로 성장했고 하메네이는 대통령으로서 이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함께 이끌었습니다. 전후 재건 과정에서 혁명 수비대가 건설, 인프라, 경제 분야로 본격 진출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자산이 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989년 6월 3일 이란 이슬람 혁명의 상징 루홀라 호메이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란 전역이 충격에 빠졌고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오열했고 그 혼란 속에서 즉각적인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음은 누구인가? 이란 헌법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는 종교적으로 최고 권위를 인정받은 성직자여야 합니다. 마르자라고 불리는 그 자격을 실제로 갖춘 인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몬타제리라는 성직자였는데 문제가 있었죠. 그는 이미 호메이니와 갈등을 빚으며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국 전문가 회의는 전례 없는 선택을 해야 했고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로 선출한 겁니다. 종교적 선택보다 정치적 경험과 혁명 경력, 호메이니와의 오랜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본 거죠. 당시 혁명 엘리트들의 속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히자. 종교 위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에 있던 하메네이라면 자기들 뜻대로 움직여줄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계산은 완전히 빗나간 거죠.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에 오르는 순간 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권한 묶음을 한꺼번에 손에 쥐게 됩니다. 군 통수권, 사법부 수장 임명권, 국영방송 통제권, 혁명수비대 및 정보기관 지휘권, 핵개발 외교정책의 최종 결정권, 이 모든 것이 최고 지도자의 손에 쥐어집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이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의회가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수호자위원회가 거부하면 종결됩니다. 그리고 수호자위원회의 위원 절반은 최고 지도자가 임명합니다. 한마디로 시스템 자체가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구조입니다. 처음에 글을 세운 혁명 엘리트들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메네이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메네이에게 관리당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 8년의 경험과 혁명 수비대와의 인맥을 기반으로 하메네이는 최고 지도자 자리를 전례 없는 절대 권력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이 37년 동안 유지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이 37년 동안 권좌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단순히 독재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할 수만은 없는 문제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에는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독재자들이 많았지만 대부분은 수십 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하메네이가 37년을 버틴 데는 단순한 무력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스템입니다. 하메네이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 가지 기둥을 구축했죠. 첫째, 헌법과 제도적 권한. 두 번째, 혁명수비대와의 경제적 동맹. 세 번째, 재단 경제와 충성 네트워크.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헌법과 제도적 권한을 어떻게 세팅했는지 보겠습니다. 이란에는 선거가 있죠. 4년마다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도 선거로 뽑아요. 얼핏 보면 민주주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수호자위원회라는 기구가 선거에 나오는 모든 후보자를 사전에 심사하는데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되면 출마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문제는 이 기구의 구성 방식인데요. 12명의 위원 중 절반인 6명을 최고 지도자가 직접 임명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바꿔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자격을 심사하는데 그 선관위원 절반을 현직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가시죠? 현직 권력자에게 불편한 후보들은 심사 단계에서 이미 걸러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의 선거는 최고 지도자의 레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진행되는 통제된 선거입니다. 가끔 개혁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했지만 핵협상, 대미관계, 대규모 시위 대응 같은 핵심 사안들은 여전히 최고 지도자의 독점적 영역이었습니다. 라프산자니도 하타미도 로하니도 결국 이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선수는 바뀌지만 경기의 규칙은 하메네이가 정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혁명수비대와 총과 돈을 동시에 쥔 집단을 어떻게 컨트롤했는지 보겠습니다. 1979년 혁명 직후 혁명을 내부 반혁명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냥 경비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조직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알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군사적인 측면에서 먼저 볼게요. 이란 정규군과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독자적인 무장 조직인데요. 탄도미사일, 드론, 사이버 부대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바시즈라는 민영대를 산하에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란의 군사력 상당 부분이 바로 이 혁명수비대의 전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더 충격적이죠. 1990년대 이후 혁명수비대는 경제 분야로 본격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건설, 에너지, 통신, 금융, 물류, 이란 경제의 핵심 분야 곳곳에 혁명수비대 연계 기업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리를 잡았을까요? 국영기업 민영화 과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부가 국영기업을 민간에 매각한다고 공표했지만 실제로는 혁명수비대 계열기업들이 헐값에 인수하는 방식이 반복됐죠. 마치 공개 경매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특혜를 챙긴다는 논란이 종종 불거집니다. 이란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노골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혁명수비대는 총을 든 재벌 집단이 됐습니다. 무력과 자본을 동시에 거머쥔 이 집단과 하메네이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형성됩니다. 혁명수비대는 하메네이의 권력을 지켜주고 하메네이는 혁명수비대의 경제적 이권을 보장해주는 구조입니다. 이 공생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한 체제 전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재단 경제와 충성 네트워크. 이 세 번째 주축은 한간에 좀 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묘한 방식입니다. 이란에는 보냐드라고 불리는 종교 재단들이 있습니다. 종교 국가니까 종교 재단이 있겠죠. 이 재단들은 공식 국가 예산 밖에서 운영되고 국회 감시나 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지도자 직속으로 운영되는 이맘 호메이니 명령 집행 재단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산만 수백억 달러에 달하고 실제로는 수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도 있죠.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빈민 지원, 순교자 가족 지원, 이슬람 문화 사업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다르죠.
체제에 충성하는 성직자, 군인, 사업가들에게 사업 기회와 각종 특혜를 나눠주는 보상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충성하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구조를 37년 동안 유지한 겁니다. 우리 사회로 치면 특정 집단에 속해 있으면 취업도 잘 되고 사업 후가도 잘 나고 대출도 잘 되는 상황을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고 보장해주고 운영해주게끔 뒤를 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시스템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이 세 기둥을 보면 하나의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메네이의 권력은 한 사람의 독재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이해관계가 촘촘히 얽힌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체제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들은 직업을 잃습니다. 성직자들은 특권을 잃고요. 재단 연계한 사업가들은 사업 기회를 잃고 돈을 벌지 못하는 거죠.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수십만 명이 체제 유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든든한 뒷배였던 거죠. 그들이 체제를 지키는 건 이념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밥줄을 지키기 위해서고 자기 가족의 돈벌이를 위해서인 거죠. 이것이 37년의 비결입니다. 하메네이 혼자서 37년을 버틴 게 아니라는 거죠. 수십만 명이 함께 이 시스템을 지켜왔습니다. 이젠 이해되시죠? 자, 아무리 단단한 시스템도 사람들의 분노까지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메네이 집권 37년 동안 이란 거리에서는 크고 작은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정권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죠. 진압, 오직 진압뿐이었습니다. 반대 목소리를 내면 진압, 처형, 교수형. 1997년 개혁파 하타미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이란의 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대화가 통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1999년 7월 정부가 개혁성향신문에 폐간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불씨가 됐습니다. 테헤란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시위는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바시즈 민병대가 기숙사를 직접 습격했고 자고 있던 학생들이 폭행을 당하고 끌려나갔습니다. 하메네이는 시위대를 폭도라고 규정했습니다. 하타미 대통령이 강경 진압에 반대했지만 최종 결정권은 최고 지도자에게 있었습니다. 개혁 대통령이 있어도 하메네이 선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2009년 6월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개혁파 후보 무사비가 강경파 아마니네자드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개표 결과 아마디네자드의 압승이 발표되고 또 바로 다음 날부터 이란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내 표 어디 갔냐? 녹색 스카프를 두른 수백만 명이 테헤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촛불 집회와 맞먹는 규모의 민심 폭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달랐습니다. 하메네이가 직접 나서서 선거 결과가 정당하다고 선언합니다. 그 순간부터 진압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22세 여성 네다 아가 솔탄이 거리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장면이 스마트폰으로 촬영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영상은 지금도 이란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녹색 운동은 결국 좌절로 끝났고 무사비는 지금까지도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수천 명이 체포가 되었고요. 2019년 11월 15일 새벽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발표 하나를 내놓습니다. 기름값을 즉시 50% 인상하겠다는 거죠. 사전 예고도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50%, 절반 이상이 오른 거죠. 다음날 아침 이란 전국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터집니다. 이번에는 수도권 중산층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지방 소도시들, 공장 노동자들, 자영업자들까지 거리로 나왔고 경제적으로 이미 한계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한 방을 맞은 겁니다. 정부는 즉각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했죠. 며칠 동안 이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로이터 통신이 이란 정부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는데 단 며칠 만에 최소 1,500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외국의 사주를 받은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2022년에는 히잡 때문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9월 13일 22세 쿠르드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테헤란에서 도덕경찰에 의해 연행됩니다.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4월 후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이란이 들끓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 시위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여성들이 히잡을 직접 벗어 불태웠고 여자, 삶, 자유 이 세 단어가 200개 이상의 도시 거리에 울려 퍼졌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이란 교민 사회가 함께 동참했습니다. 이것은 히잡 착용 규정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수십 년 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입고 싶은 것을 못 입고 꿈꾸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히잡을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벗어본 적 없었던 사람들이 그날 히잡을 벗어 불태웠다는 사실이 이 시위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또 한 번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체포되면서 시민은 또 진압이 되었죠. 이 반복되는 충돌 과정에는 구조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란은 인구의 60% 이상이 35세 미만인 매우 젊은 나라입니다. 고학력자도 많고 SNS와 유튜브로 세계를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것은 만성적인 청년 실업,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일상, 국가가 정해주는 복장과 생활 규범입니다. 그 결과 이란의 두뇌 유출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의사, 엔지니어, 과학자, 예술가들이 이란을 떠났고 한 사회의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갔으며 이것이 하메네이 시대가 이란에 남긴 상처 중 가장 큰 상처입니다. 경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핵 개발과 중동 개입으로 인한 국제 제재로 이란 리알화는 수십 년간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1979년 혁명 당시 달러당 70리알이었던 환율이 2022년에는 달러당 40만 리알을 넘어섰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수천 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혁명 수비대와 재단 연계 기업들은 제재 회피 채널을 통해 오히려 불을 불리고 불렸죠. 이것이 이란 시민들이 매일 목격한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란에서 반미는 왜 체제의 이념이 되었을까요? 하메네이의 대외 정책을 이해하려면 이란이 왜 반미를 단순한 외교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처럼 내걸게 됐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시간을 1953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란에 모사데크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이란 최초의 민주적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인물로 그는 이란의 석유를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당시 이란의 석유 이권을 쥐고 있던 영국 석유 회사와 서방 자본을 몰아내겠다는 것이었죠. 그러자 미국 CIA와 미국 MI6가 직접 쿠데타를 기획하고 모사데크 정권이 무너지고 친미 팔라비 국왕이 복귀합니다. 이란 국민이 선거로 뽑은 총리를 미국이 쿠데타로 끌어내린 겁니다. 이 사건은 이란인들의 집단 기억에 깊은 상처로 새겨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주변 강대국들이 이해관계 사이에서 흔들려온 역사가 있습니다. 외세가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한 분노, 자주적으로 결정할 권리에 대한 열망, 이 감정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이란인들이 미국에 갖는 감정도 그 층위에서 이해할 수 있죠. 물론 하메네이는 이 정당한 역사적 분노를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에게 돌리는 정치 구도로도 활용했습니다. 그 점은 냉정하게 같이 봐야 합니다. 하메네이는 중동 전역에 친이란 세력 네트워크를 만들었죠. 이것의 저항의 축입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이 네트워크의 핵심입니다. 이란은 이들에게 자금, 무기, 훈련, 군사 거문을 제공했고 혁명수비대 산하 쿠두스군이 이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 수장이었던 카셈 솔라이마니 장군은 2020년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이 전략의 핵심 실행자였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전략적 논리는 비대칭 억지력입니다. 이란을 직접 공격하면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가,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마스가, 예멘에서는 후티가, 이라크에서는 민병대가 동시다발적으로 반격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제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메네이 시대 이란의 중동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었고 이라크에서는 이란 연계 세력이 정치 핵심에 자리 잡았고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가 사실상 국가 내 국가가 됐으며 시리아 내전에서의 이란의 지원이 아사드 정권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이란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어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전략의 비용은 누가 부담했을까요? 헤즈볼라 지원 자금, 하마스 무기 지원, 후티 군사훈련, 이라크 민병대 훈련 비용, 이 모든 것이 이란의 석유 수입과 국민의 세금에서 나왔습니다. 2019년과 2022년 이란 시위 현장에서 터져나온 구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우리 돈이 레바논으로 가냐? 가자를 위해 쓸 돈이 있다면 우리한테 써라. 내 생활은 이렇게 힘든데 나라 돈은 외국 무장 세력에 흘러간다는 박탈감, 그 분노가 거리로 나온 겁니다. 이것은 하메네이 대외 정책의 가장 큰 모순이었습니다.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는 대신 이란 국민의 삶은 계속 피폐해졌던 거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수십 년째 국제사회 최대 안보 현안입니다. 이란은 항상 평화적 목적의 핵 에너지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이란이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수주 안에 핵장치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고 봅니다.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와 핵 합의를 맺었습니다. 핵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국제 제재를 완화하는 거래였는데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해서 탈퇴하면서 이란은 핵 활동을 빠르게 다시 확대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전략은 한마디로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도 완전히 보유했다고 선언하지도 않으면서 협상 카드로 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적대 정책을 멈추면 핵 문제를 협상할 수 있다. 이것은 동시에 억지력이기도 합니다. 핵을 가졌을 수도 있는 나라를 함부로 공격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동 정치를 볼 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시아파의 맹주 이란, 수니파의 맹주 사우디, 두 나라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중동 패권을 두고 다퉜습니다. 역사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을 평가할 때는 항상 정반대의 시선이 충돌합니다. 어느 쪽이 완전히 옳고 틀리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양쪽의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메네이를 바라보는 두 시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지자들의 핵심 논거는 생존과 자립입니다. 1979년 혁명 이후 이란을 둘러싼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내부는 혼란스럽고 이라크가 침공하고 미국과 서방은 등을 돌렸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권은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란은 버텼습니다. 이란, 이라크 8년 전쟁을 이겨냈고 수십 년간의 국가 제재를 버텨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도 체제를 유지했으며 군사적으로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탄도미사일과 드론 기술을 개발하면서 중동에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억지력을 만들었습니다. 하메네이 지지자들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봅니다. 제국주의 열강에 맞서 자립을 지켜낸 것이라고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또 혁명을 배신했다. 이런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79년 혁명은 왜 일어났습니까? 팔라비 왕정의 독재와 부패, 그리고 억압에 맞서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은요. 팔라비 왕정에 비밀경찰 사바크가 있었다면 이슬람 공화국에는 정보부와 혁명수비대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팔라비 시대 고문이 있었다면 이슬람 공화국에서도 고문이 수십 년간 계속됐다고 국제인권단체들은 기록합니다. 이슬람 공화국의 지금의 이란은 전 세계 언론 자유지수 최하위권을 수십 년째 맴돌고 있습니다. 바뀐 게 무엇일까요? 왕정이 신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억압하는 사람이 얼굴만 바뀌었다는 거죠. 하지만 억압 자체는 계속됐습니다. 경제 약속 어떻게 됐습니까? 혁명 당시 석유의 부를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했는데 그 부는 결국 혁명수비대와 종교재단이 챙겼고 혁명이 또 다른 특권층을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혁명의 이름으로 혁명이 배신당했다. 이것이 비판자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 저희가 전해드려야 할 매우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합동군사작전을 개시했고 테헤란 중심부 지하 깊이 요새처럼 구축된 최고 지도자 관저와 혁명수비대 본부를 포함해 이란 전역 수십 개 지역에 집중 폭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습 개시 약 15시간 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죠.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이란 정부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2026년 3월 1일 국영방송을 통해 공식으로 확인했습니다. 향년 86세, 1989년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하메네이는 37년 만에 그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이란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일부 시민은 슬픔과 분노로 거리에 나왔고 또 다른 시민들은 테헤란 거리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즉각 보복을 천명했고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중동 정세는 지금 이 순간도 전면전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생애를 따라가며 이란 현대사의 굵직한 흐름을 함께 봤습니다. 가난한 성직자의 집안에서 태어나 대통령을 거쳐 37년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지킨 한 사람의 이야기. 결국 폭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은 어떻게 유지되는지, 시스템은 어떻게 사람들을 올가매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왜 끝까지 자유를 요구하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메네이라는 사람은 사라졌지만 그가 37년 동안 만들어 놓은 시스템, 즉 혁명수비대와 재단과 성직자 엘리트로 엮인 거대한 구조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란을 지켜낸 지도자였을까요? 아니면 이란의 가능성을 가로막은 걸림돌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이 질문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시스템은 그의 죽음 이후 이란을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역사는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